저는 뭐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개정 5구역이 용적률이 326%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용적률이 이렇게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보통 집 50평짜리 집 2개를 털어서 통상적으로 빌라를 짓게 되면 4층짜리, 그러니까 8세대 정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4층을 짓게 되면 내가 돈을 안 내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6층을 짓게 할 수 있다. 그럼 12세대를 짓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오거돈 정부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층을 못 짓게 하고 3층으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집을 가지고 집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럴 바에야 내가 좀 덥더라도 여기서 견디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현 정부에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재개발보다, 우리가 시범마을보다는 도시재생 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천문화마을처럼 페인트 칠하고 주차장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사람들은 구경할 게 많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40, 50년 된 집에서 살기가 너무 괴로운 상황들입니다. 우리도 아파트에 살고 싶다. 우리도 좋은 아파트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용적률 19%가 올라갔는데 이제 한꺼번에 올라간 건 아니죠. 이제 시장님이 되자 말자 제가 이제 계속 그 우리가 전체 부산시 시범마을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는 그 많은 조합장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의 현재 용적률 가지고는 원주민들이 다 쫓겨나는 옛날 재개발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오거돈 정부 때 60% 이상 용적률을 내렸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만큼을 다시 만회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시장님한테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 되시자 말사 부산시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10%의 용적률 상향, 기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거돈 정부 때 만들어진 2030 부산시 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시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사하구의 원도심에 9%의 용적률을 더 준게 됩니다. 사실 9%가 얼마나 되겠냐라고 생각하겠지만 9%가 돈으로 치면 한 집당 3천에서 5천만 원이 더 혜택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 5천만 원을 내야 될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용적률을 많이 채워서 아까 말한 대로 4층을 짓는 것보다 6층을 짓는 게 더 이익이 많이 날 것이고 7층을 짓는 게 더 이익을 많이 날 겁니다. 지금은 4층 지을 수 있게끔 일단 그걸 원래대로 찾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앞으로 용적률이 더 많이 상향 조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게 아니라 원주민이 몇 프로 정착을 할 수 있냐. 원주민이 50% 정착했을 때 용적률을 얼마 더 올려주고 60% 정착했을 때 몇 프로를 더 올려주고 뭐 90% 정착했을 때는 뭐 용적률을 50%를 더 올려준다는 그런 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게 되면 항상 원주민들은 하나도 없어지고 대기업과 투기자들만 들썩거리는 게 일반적인 재개발들입니다. 우리 개정 5구역은 그래도 거의 80% 가까이의 원주민들이 여기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뭐 많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다른 사고들은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내 재산이 4배, 5배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적률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지난 원도심을 서울도 마찬가지고 부산, 대구, 뭐 광주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원도심이 기존 만들어져 있는 집들에 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60대, 70대, 80대 어른들이 내 죽고 나서 해라. 근데 그분들이 또 분담금이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들어갈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분담금이 안 나오고 새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이 있어야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래야만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 거죠.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용적률이 올라가는 건데 저는 부산시에서 이번에 정말 큰 결단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지 시작에 불구하고 이 지금 원도심들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처음 말한 대로 원주민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용적률이 높아지면 200세대를 짓거나 300세대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수, 2배를 짓거나 3배를 짓게 됩니다. 원주민들이 100명 다 들어가고 나서 나머지 100명에서 200명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하게 아까 더 지어진 세대수만큼 인구의 유입에 굉장히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영준 시장님이 이번에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후 주민, 더 나아가서는 원도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권력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어냈다는 게 제가 지금 사하구청으로부터 3번째 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2번을 무죄를 받고 있는데 직권남용으로 제가 고발을 할 수도 있음에도 제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것까지 했습니까? 총 12개, 저까지 해서 요번까지 고발한 까지 해서 총 18개를 고발을 당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지금 11개를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청 쪽에 이제 권한을 줘서 계속 고발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뒤에 권력자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권력자가 우리 총회를 4일 앞두고 갑자기 그런 국토부에서 질의서를 내려오게 하거나 또는 지금까지 왜 갑자기 한 번도 국민들하고 의논되지 않았던 일들이 구청장한테 그런 권한이 생기는지, 그거는 이제 우리 법에서 해야 될 건 당연히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행정처에서 판단할 것은 우리가 행정 지도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과도한 권력을 준다는 것은 저는 이게 뒤에 다른 그 권력자의 흑막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한테 우리가 소송을 하였습니다. 일단 10억에 대한 1차 소송을 하였는데 사실 우리가 한 달 늦어지게 되면 약 4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약 1조 정도의 총공사비가 되는데 물가지수 변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급격하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각종 공사비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로 치면 한 달에 1년에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한 달 늦어질 때마다 약 40억 정도의 우리가 공사비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번 의원이 말한 거는 지금 사실 법적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정에서 우리가 의원이 허위 사실에 의한 업무 방해를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세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허위 사실을 해서 입각한 업무 방해를 하였다. 거기에 대해서 1차 형사 고발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상황으로 해서 민사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럼 1차가 10억이라는 것이지 앞으로 추후에 우리가 손해배상의 금액은 50억에서 100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국회의원이라는 분이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기관이지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자치적으로 하는 게 이 시범마을인데 국가에서 돈 10원도 들이지 않고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힘으로 국민이 다 해나가는 일에 정치인이 행정청인 사하구청, 부산시 국토부를 쫓아다니면서 이거를 갖다가 안 되니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느낌상으로 전달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총회가 벌어지기 4일 전에 국토부에서 전국에서 몇천 개의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하구청에 교정 5극을 딱 찍어서 이렇게 국토부에서 내용을 보낼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지금 이 재개발하는 상급기관이 아니고 사하구청의 상급기관은 부산시지 국토부가 아닙니다. 부산시에 가서도 많은 항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토부에 쫓아가서 긴급하게 우리가 총회를 하게 되면 먼저 이사회와 대의원의 총회라는 시간을 거치게 되는데 최소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에 이미 자료가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책자로 다 나가게 돼서 사실 주민들이 먼저 거기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미 우리가 사전 그 서면 결의서에 의해서 이미 그때 1,400장 거의 한 80% 이상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그런 행정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은 행정 지침이 아니죠, 사실은. 단지 이제 사하구청에서 국토부에 질의를 한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과하다. 근데 그조차가 아예 잘못된 이야기였습니다. 국어에서 나오는 두 가지를 완전히 구분 못한 상황이죠. 이게 법정에서 중요한 용어로 사용될 거기 때문에 지금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과급이 아닙니다. 성과급이 아니라는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말한 모든 것이 다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성과급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급을 통과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이고, 애초부터 우리 7호 안건이 그동안 11년 동안 미지급된 급여, 그 다음 판공비, 업무 추진비, 매몰비 등 상여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상여금이죠. 상여금은 비용 처리가 되고 상법상으로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여금의 성격과 성과급의 성격은 성과를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주는 것이 성과급이고, 상여금은 급여의 일종입니다. 급여의 일종이기 때문에 만약에 1,200만 원의 상여금을 만약 현대자동차에서 냈다 하면 그거를 매달 월급에 포함시켜서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이라면 600만 원씩 이렇게 주거나 아니면 일시불로 주거나 이건 성과를 달성한과에 전혀 관계없이 우리가 이제 설날 때도 줄 수 있는 거고 휴가 때도 줄 수 있는 게 상여금입니다. 성과급은 내가 어떤 성과를 달성했을 때 주는 게 성과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았다든가 뭐 어떤 목표점을 달성했을 때 당연히 그 목표점이 달성되고 나서 주는 게 성과급입니다. 그러니까 성과급과 상여급은 비용 처리의 부분도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월급도 10원 받지 않고 업무 추진비나 뭐 판공비나 그리고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돈들이 사용됐음을 갖다 거기에 대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마지막에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미 10개월 전에 이제 제가 신용불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드도 못 쓸 상황이 됐으니 웬만하면 제가 청구를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관리처분이라는 상황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건 약간 별도의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하는 일이 거의 2조에서 3조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300만 원을 주고 그 일을 해라. 예를 들어서 그 일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2조, 3조 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그 대표이사는 상당한 수십억의 연금을 받고 임금을 받고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팀원으로 이루어지고 밑 하청업체까지 이루어지면 수천 명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 보고 300만 원을 받고 일을 해라? 이거는 그러니까 도둑한테 생선을 몇 개 넣는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사하구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괴정 당리 하단 라인을 갔습니다. 현재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실은 밀도나 노후도나 지금 규제가 너무 강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오거돈 정부 때 밀도가 사실 45가 도시 정형화를 위해서는 45까지도 된다고 했던 부분들 오히려 사실 더 완화시켜 줬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다대포 같은 경우 밀도가 사실 안 됩니다. 다대포 1동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집들이 노후화된 거는 95%가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이미. 근데 밀도가 안 돼서 그 개발을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대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원도심 전체에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은 오래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다대포나 예를 들어 뭐 중구나 서구, 대신동 이런 데가 집들이 다 뭐 40, 50평씩 되는 그런 집들입니다. 그럼 밀도가 당연히 모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뛰어 넘어가게 되면 길 따라 집을 옛날에 지었지만 지금은 구역 따라 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돈을 내서 길을 만들려고 하니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우리가 재개발을 할 때 그 내부적인 도로를 다 없애고 예를 들면 지금의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만들고 6차선 도로 같으면 8차선으로 만들면서 국가가 하지 못할 일을 국민들이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다 묶였냐면 원도심 쪽에 중구, 서구, 동구, 사하구 이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만들어지면 중간에 있는 그 6m짜리 도로, 뭐 4m짜리 도로들을 다 없애고 그걸 바깥쪽으로 해서 도로를 넓혀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를 떠나서
올해 2022년도 계획은 이제 제가 서구 그리고 중구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다 발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산에서 밤에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 낮에 보면 우리가 산동네, 우리가 말한 삼복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살기 좋게 만들어 놓으면 경치는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부터 정말 경치도 좋고 이 뭐 항만이나 기차나 이런 게 뭐 고속도로부터 공항까지 가까운 거리까지 다 해서 최고의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개발을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그 개발을 하면 원도심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자꾸 쫓겨나서 그래요. 원주민을 정착시키고 새로운 주민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만큼 좋은 위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나아갈 생각인데 지금은 다대포 쪽에 이것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그 곳곳이 군사보호구역, 그 다음 문화재보호구역, 그 다음 옛날에 1980년대, 그러니까 32년 전에 만들어진 도시개발 계획들이 그쪽에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다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리고 중구에만 가다 하더라도, 높이 제한이 다 있습니다. 거기도 다 아파트를 지어서 뭐 39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규제를 완화시켜줘야만이 당연히 중구, 뭐 보수동, 뭐 대신동, 뭐 분민동, 부평동 이런 데를 얼마든지 개발하면 이게 세계적인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데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정말 좋은 주거지는 외곽지로 다 뺏겨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주거지는 당연히 일자리와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제1부도, 2부도, 3부도를 일 다 없애가지고 돈벌이가 돼야 되는 그 부두, 2부도, 3부도, 4부도에서 그 부두가 국제시장, 사거리 시장을 만들어냈던 그 부두를 다 진해 쪽으로 다 넘겨줘서 부산이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시청도 원도심 쪽에서 있었던 시청도 연산동으로 가버렸죠. 법원도 연산동으로 가버렸죠. 부민동에 있던 경남도청도 창원으로 가버렸죠. 그거 하나가 갈 때 인구가 몇만 명씩 빠져나가고 몇천 개씩, 몇만 개씩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런 일자리가 다 없어졌으니 젊은이들이 과연 이 원도심에 남아있겠습니까? 위치는 가장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들을 다시 땡겨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있었던 일이 다대포,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지만 다대포를 세계적인 관광지 홍콩과 마카오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그 홍콩과 마카오에 있는 많은 관광시설과 상업시설들을 다대포 쪽으로 또는 영도 또는 남포동 쪽으로 끌고 와서 거기가 제2의 홍콩 마카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 배후에는 많은 주거지역 39층에서 69층까지 만들어지는 그 아파트 밑에는 많은 공원들이 생기는 그런 세계적인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